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의 의학 커뮤니케이터 이낙준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마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당신이 이제부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이 세계에는 마취 기술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수술 도중 발생하는 모든 침습적인 행위, 그러니까 뭐 칼로 째거나 긁어내거나 상처를 벌리거나 거기를 불로 지지거나 하는 통증을 온전히 다 느껴야만 합니다. 아마 상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을 테니까. 있어서도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수술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마취가 되면은 기억을 못 하죠. 저는 옆에서 봤지만. 그럴 줄 알고 적절한 예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국내에서 제일 많이 시행하는 수술을 예로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질, 쌍꺼풀, 그리고 백내장 수술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술은 솔직히 마취가 없는 시대에는 수술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 수술을 준비해 봤습니다. 절대 제가 이비인후과 출신이라 위에 세 수술에 대해서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갑상선 암 수술은 암 수술 중에서는 제일 빈번하게 시행하는 수술 중 하나예요. 일단 암 유병률 자체도 엄청 높지만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수술이 완치에 도움이 되거나 혹은 수술만으로도 완치를 깨할 수 있는 질환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수술대 위에 누웠어요. 이제 의사들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수술에 필요한 의사 수가 적어도 3명은 돼요. 왜냐면 이제 남길 사람 필요하고 보조할 사람 필요하고 주로 집도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원래 진짜 수술에는 여기 이제 마취과 의사가 더해지지만 이 세계에서는 마취과 의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집도를 맡은 교수님이 친절하게 미소를 띄우면서 경고합니다. 많이 아플 거예요. 사실 뭐 본인이 해봤으면 이런 말 못할 텐데. 그리고 이제 수술이 시작이 되죠. 집도기가 차갑고 날카로운 메스로 목에 살 가죽을 가릅니다. 이게 메스가 얼마나 날카롭냐면 이렇게 툭 찌르면 바로 장갑이랑 손가락에 구멍이 날 정도로 되게 날카로워요. 그걸로 가죽을 가르고 흐르는 피는 이게 시야를 가리면 안 되니까 다른 보조기가 거친 거즈로 문질러서 이렇게 닦습니다. 그렇게 벌어진 틈새를 제2 보조기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새로 된 기구로 벌리죠. 잘 보여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수술 시작이거든요.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게 통증이 거의 안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해도 의식이 온전하면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수술이라는 행위가 치료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신체 파괴를 동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할 곳이 갑상선이다. 그럼 갑상선을 바로 수술 못 하잖아요. 목을 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것 자체로도 무서운데 통증도 있다? 이거를 버티는 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통증에 매우 약한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좀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약한 동물이라서가 아니고 굉장히 똑똑한 동물이라서 그래요. 이게 통증이 되게 강력한 방어 기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앉아 있는데 엉덩이가 뜨거워. 그러면 일어나게 되잖아요. 만약 계속 앉아 있었으면 거의 화상을 입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나를 아프게 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걸 즉각적으로 피하게 하는 그 본능적인 그리고 즉각적인 기제가 있어야 내가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수명이 훨씬 짧아요. 안정장치가 없기 때문이죠. 뭐 인터넷 괴담에 이제 뭐 통증을 못 느끼는 아이를 관찰했더니 얼마 후에 자기 눈을 빼서 놀더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괴담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파괴를 하진 않지만 어찌됐건 안전장치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겠죠. 다만 그 좋은 안전장치가 수술과 같은 좀 적극적인 치료에 있어서는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 생살 째고 벌리고 이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발버둥 치고 난리도 아니겠죠. 애초에 지금 우리가 쓰는 의료기구도 못 썼을 거예요. 환자가 막 아프다고 버둥거리는데 메스 같은 거 요만하거든요. 심지어 블레이드라고 해서 메스에 붙이는 날은 요만해요. 이걸로 뭘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수술의 첫 시도 혹은 치료의 첫 시도부터 마취도 같이 시도했습니다. 딱 듣자마자 이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번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 갈빗대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요. 창조하죠. 그러니까 잠들었다. 전신마취죠, 사실. 갈빗뼈를 빼내는데도 자고 있었으니까. 그럼 마취가 있었나 싶지만 사실 신화를 곧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해도 인간이 재현하는 거는 불가능했겠죠, 사실. 보다 일반적인 고대인들은 어떻게 마취했을까요? 일단 1차원적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실 전쟁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얘를 때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뒤통수를 잘 때리면 한 번에 기절을 하더라 라는 거를 고대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운이 좋으면 한 번 딱 쳐서 기절했어요. 그럼 그 사이에 뭔가 해.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제 죽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탁 쳤는데 내 친구 다시는 못 일어나게 됐어. 이제 죽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쳤어요. 근데 기절 안 했어. 그래서 한 번 더 쳐. 기절 안 했어. 또 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오히려 다친 건 별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자꾸 맞아가지고 죽는 경우도 생기겠죠. 혹은 이제 계속 때리니까 야 이제 그만하고 그냥 치료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이건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마취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는 약초를 찾아봐요. 문헌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쓴 약초가 하나 있습니다. 되게 의외인데 상추예요. 상추가 먹으면 졸리잖아요. 특히 수험생분들 뉴스에 이제 수능 가까워지면 상추 먹으면 졸리다. 점심에 상추 먹지 마라. 이런 방송이 나오는데 실제로 상추를 먹으면 의학적으로 졸음이 이렇게 몰려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추를 왜 사용했냐면 아편이 자생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전래되는데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상추가 가장 강력한 졸음 유발제였거든요. 실제로 상추만 먹고 수술을 받기도 했겠죠. 하지만 상추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겠어요. 솔직히 그거 선생님이 뭐라고만 해도 바로 깨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도록 하고 보다 전반적인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사용된 마취제는 아편, 마약이죠 사실. 그리고 사리풀, 이건 독입니다. 맨드레이크, 이것도 독이에요. 오디, 홉 이런 약초를 사용을 했습니다. 맨드레이크는 이제 서양에 있는 판타지 소설이나 전설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람처럼 생기지는 않았고요. 그냥 우리나라 인삼이 사람이랑 닮았다 정도의 모양새를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우연찮게 먹으면 정신을 좀 혼미하게 만들어요. 더 먹으면 이제 죽을 수도 있고. 홉 같은 경우에는 맥주의 원료니까 먹으면 좀 알딸딸해지겠죠. 근데 이러한 약초의 문제는 많이 먹으면 죽어요. 아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술을 먹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술도 안전하지는 않아요, 사실. 이것도 이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먹여야 되니까 이제 급성 알코올依存증 또는 중독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럼에도 인류의 역사에서 술은 그나마 가장 좋은 마취제로서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시작부터 전 문화권에 존재했어요, 이거는. 와인은 사실 특정 문화권에서 주로 발견되긴 하지만 맥주와 같은 곡주, 또 막걸리 같은 것들은 정말 모든 문화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들기도 어렵지 않고 곡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보관도 용이하고 왜냐하면 곡식 같은 건 썩지 않으니까 잘. 그래서 술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이런 마취는 사실 마취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로 효과가 제한적이죠.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내 환자 고통스럽지 않게 치료하고 싶다 라는 열망이 있어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속도가 되게 느렸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18세기에 들어서 작은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최초의 마취제라고 하죠. 아산화질소. 아산화질소는 사실 오늘날에도 되게 흔하게 쓰여요. 이 아산화질소가 당시에는 웃음가스라고 불렸거든요. 이게 지금도 쓰입니다. 치과에 가면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무서워하면은
코에 약간 그 콧뚜레처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는 장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를 정말 마취가 될 정도의 용량으로 사용하진 않고요. 그러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돼서 이제 아이가 막 앞에 기구 왔다 갔다 해도 크게 뭐 이렇게 난리를 피우지 않을 정도의 용량으로 사용하지만 어찌됐건 지금도 쓰이는 가스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외과 수술에 혁신을 일으킨 최초의 마취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 신경 전달 물질 중에 글루타메이트의 수용체와 딱 결합을 해서 자극의 전달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딱 마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줄여주고 기분도 진정시켜 주셔서 굉장히 널리 이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에서 특히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 막 치과만 가면 사실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부모님으로서 걱정이 되면은 전화해서 거기 혹시 웃음가스 치료가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된다고 하면 애가 크게 치과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 2명이 다 조금 어렸을 때 충치가 있어가지고 치료를 받았었는데 둘 다 웃음가스를 이용해서 치료하니까 별로 안 힘들어하고 치과 가는 거에 대해서 후회도 그렇게 공포가 없어서 이거는 굉장히 여전히 쓸모가 있는 가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마취제로 쓰질 않았어요. 그때 의사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고 아예 다른 분야에 씁니다.